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의 천석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SAP 코리아에서 솔루션과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긴 한데 직접 대면하고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그 멀리서 원격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능형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후에는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몇 가지를 모아놨는데 한번 보시죠. 코비드-19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죠.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고 안 하고 디지털은 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지능형 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요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디지털 코어라는 그런 펑션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ERP라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게 전체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올라갑니다. 그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SAP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계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기업용입니다. 올해 창업 48년 차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회사로서는 제일 큽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5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72년도에. 저분들이 지금 저래 봬도 그때는 나이가 뭐 30대였으니까 뭐 저렇게 늑스그레 하진 않으셨지만 하여간에 되게 올드 패션 회사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근데 이제 작년엔 저희가 매출이 글로벌하게 38조 정도 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230조, 많이 올랐습니다. 요새 그 코비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좀 올드 스타일의 늑스그레한 회사에서 요새 굉장히 많은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2019년 말부터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기업에서 클라우드 시대의 혁신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새로 경영진들을 다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CEO가 크리스찬 클리안, 이분이 가로 열고 경력이 40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40살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80년생이에요. CEO가. 230조가 된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독일 회사의 CEO가 40살이에요. 그리고 CTO, 우리 모든 테크놀로지를 책임지고 있는 CTO가 82년생입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SAP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하는 분이 35살, 85년생입니다. 물론 영업하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시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코로나가 덮쳤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요. 대면 방식, 지금 벌써 대면 방식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조직 가치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서비스, 유통, 에너지 산업이 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빵 이렇게 돼 있는 첨단 기술 기업이 미국의 기술,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히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있고, 선진 시스템 실망했죠. 여러분, 미국 완전히 소위 얘기해서 엄청나게 실망이죠. 미국 유럽들. 그 다음에 글로벌 최적화 공급망 이거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려나가고 있고, 이 와중에도 글로벌 주식들은 춤을 추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언컨택트 사회라고 쓴 김용섭 작가님이 말씀이, 일상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일상이 바뀐다. 굉장히 저한테는 뭔가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포춘에서, 포춘지 있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 500대 CEO, 포춘 500대 CEO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예전과 같은 경제활동을 언제쯤이면 돌아갈 수 있겠느냐? 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후년 첫 번째 1사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작년 투자 대비 초과를 니네 회사는 언제쯤 초과할 거라고 보느냐? 내년이면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후년에 본격적인 활동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1년 1월에는, 내년 1월에는 고용은 어떻게 될 거냐? 올해에 비해서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형편없다. 72%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working from home works.
재택근무가 작동되더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500대 기업도 재택근무가 작동되더라는 걸 이제 그 체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재 환경하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리스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전성, 그 와중에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생산성 올려 당연하죠. 그런데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사업의 연속성하고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수요가 불확실한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얘기 나왔던 이분들이 얘기하신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불확실성 시대인데요. 이 불확실성 시대의 성공 요인에 가장 중요한 건 민첩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력, 리커버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 민첩성에 달려 있는데요. 아까 그 포춘 500대 기업 CEO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변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코로나가. 그랬더니 가속화한다라는 게 75. 우리도 이제 다시 이 투자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75%였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민첩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였죠? 경영자의 인투이션 드리븐, 인사이트 드리븐, 딱 어떻게 경험 많은 사람이 이건 맞는 것 같아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젠 그게 아니라 확인하고 계산하고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죠. 추세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식별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인사이트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져가요. 회복 탄력성, 지금 이제 쭉 떨어졌으면 언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 수익성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언제 복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거를 민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민첩성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민첩성 확보를 위한 기본 환경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이제 온라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보는 거는 엔드-투-엔드 표준 프로세스 시나리오 중심에 이런 식으로 가면 저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개발, 구매, 마케팅, 영업, 물류, 이런 서비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 그 부문 내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엔드-투-엔드. 예를 들어서 구매 하나만 하더라도 개발이 끼고 영업이 끼고 같이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낭비 비효율들, 그게 어디서 발생되느냐를 파악하고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요새 조금 전산실 분들 고생 많이 하죠. 뭐 하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이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핸드폰 없이는 전화도 못 걸죠. 저는 제 집사람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왜냐면 최근에 바꿨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디지털화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은, 회사가 새로운 게 필요하면은 그만큼 자원이 필요한데 그걸 그때그때 살 것이냐? 클라우드 인프라가 이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테크놀로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혁신의 근거는 전부 테크놀로지에서 나오죠. 자, 이런 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새로운 변화, 지금 현재 온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변화 한번 보시죠. 언컨택, 언택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건 완전 쓰나미입니다. 근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고 파도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항 논리가 없어졌어요. 왜? 집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별로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참이신 임원분들이 아니면 부장님이 근태라고 하는 이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달라져 버렸죠. 자, 권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여기 학교 보이시죠? 강의실, 회사. 이 회사에 여기 익숙하시죠? 여기 가운데 사장님 앉아 계시고 혹은 임원분 앉아 계시고 옆에 여러분들 쫙 있죠. 숨도 쉬기 힘들죠. 종교, 목사님 주지스님 앞에 계시고 이걸 바라보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점이 되고 나머지 사람이 이걸 앞으로 바라보면서 그 포메이션이 주는 위압감과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하시죠. 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위에서 두 번째 빨간 옷 입은 여자 옆에 있는 분이 접니다. 저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장님이 누구죠? 몰라요. 사장님이 가운데로 오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제일 사장님의 말씀이 크게 나와주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플랫하게 돼 있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권위와 네트워킹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아주 반증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경영진들도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위기는 당신 조직을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집중시킬 기회.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니까 좀 어려워졌죠. 이게 뭐냐면은 IT 기반을 바꿔야 된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왔어요. 그러면 샷다 내리고 문 닫아. 그리고 회사는 스톱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계속 회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 다 가더라도 회사는 돌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휴먼의 이 종업원 아니면 임직원이 가지고 efficiency, flexibility는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달성이 될지 이게 정보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다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게끔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건 잘 모르죠. 그건 잘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가는 과정, 그걸 연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회사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이라고 보면은요, 80년대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꾸는 게 2000년대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이렇게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표 끊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여러분도 펀뱅킹도 하고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다 왔죠.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가 좀 다른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경험,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프로세스의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전달하고 매출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옛날에 그 아웃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이거 맨 처음에 한 데가 어디죠? 웅진코에 같은 데 이런 거 했죠. 이 비대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 물건으로 안 팔고 그 다음에 이 갖다 주고 리스 사업을 했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죠? 소모품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돈이 많이 되는 거고 고객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됐죠. 제품을 샀는데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있고요. 프로세스도 바뀌고 있고 자동화, 지능화되고 머신러닝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자동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 요새 시스템은요 이렇게 보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타일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5, 3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잔량이 거기 써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면 시스템 어딘가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결제를 하거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오해가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은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IT 하는 얘기고 전산실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어 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뭘 하려다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야, 우리도 뭘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스템은 다 분산돼 있고 인수합병, 예를 들어 조그마한 회사 하나 인수를 했더니요, 머리가 더 아픕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대급부가 또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다 깨져 있고 마스터 데이터, 지금 현재 어제까지 얼마 팔았는지 집계, 오늘 집계 안 됩니다. 결산하면요, 보통 며칠 한참 후에다 집계가 되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뭐 머신러닝, AI면 AI가 지가 알아서 다 할까? 그런 일은 없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능형,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지능형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변혁이 지향하는 바가 지능형 기업인데요. 이 지능형 기업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뭐냐면요, 반복 노동을 자동화를 하고 직원들을 보다 부가가치 높은 업무로 전환시켜주는
그게 지능형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 거는 반복적인 일 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줄이는 거예요. 옛날에 로봇, 기계들 나와가지고 육체 노동의 반복을 줄였다면은요. 요새는 뭐가 나오냐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지 활동의 반복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전표 처리를 하는데 뭐 이상한 영수증 넣지 않았나, 누가 이렇게 째려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기계가 더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하고, 옛날에 전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쳐다봤던 그 직원이 더 좋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를 분석하는 일로 바뀌게끔 해주는 그런 게 지능형 기업입니다. 그게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거고, 지금에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그걸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노베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본 요새 못 가시죠? 옛날에는 저도 가는 걸 좋아했는데 작년에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치고받고 한 이후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출장도 안 갑니다. 근데 신칸센 타보셨을 거예요. 신칸센 타시면은요, 저 기계 있죠? 저 기계가 뭐냐면은 우리 그 지하철 들어갈 때 나오는 그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표 찍는 개찰구에 있는 죄송합니다. 개찰구에 있는 기계인데요. 저 표를 보세요. 저 표 다 아시죠? 일본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 기계는 저 표에 대한 인식률이 불화수소 수준이 0.000 얼마의 이제 그 인식률을 가지고 있어요. 저 기계에 들어가면 얘가 다 인지해냅니다. 찢어져도 뭐 웬만한 거 다 인지해냅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계고 엄청나게 혁신이 들어간 기계인데요. 대당 5천만 원이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20%를 업체한테 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일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제일교포가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SRT를 타는데 개찰구를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오랜만에 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개찰구를 찾는데 개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기차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죠. 일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이 차장이 지나갈 때 이제 손을 들고 저 개찰을 못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차장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떡 생각이 들었죠. 야, 실물 티켓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 에 대해서. 예를 들어 왼쪽 일본 방식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법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른쪽이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더 혁신적인 방법은 왼쪽이죠. 근데 전체 비용은 뭐가 훨씬 효율이 있는 건 뭘까요? 오른쪽이 훨씬 더 효율이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노베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은 옛날에 하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찰구에서 아무나 들락거리게 해라. 그리고 안에서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비슷한 방식이 최근에 일본은 도장 문화 때문에 재택근무를 못 합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여기 도장의 각도 보세요. 각도가 뭐냐면요. 사장을 향한 이렇게 존경심의 각도예요. 그래가지고 저 담당하고 계장은요, 많이 죽여야 되고요. 부장은 조금 덜 죽여도 돼요. 요게 순서대로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요거 제대로 못 찍으면요,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회사에서 정성스럽게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디지털화 해야 되는지. 최근에는 도장 찍는 기계를,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거가 맞는 얘기인지 이게 보자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개념은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오프라인 현실 세계가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픈 이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핸드폰, 가상 세계가 있죠. 우리 컴퓨터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기술은 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디지털화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말하자면 내비게이터, 디지털 게임, SNS 여러분의 현실 관계를 가상 관계로 옮겼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도 다 SNS로 대부분 하시죠. 이 가상 관계로 옮긴 거예요. IoT, 웨어러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를 온라인 가상 세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는 기술은 4G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온라인으로 즐기지만 그거는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온라인 가상 세계가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기술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이 기술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현실화, 아날로그 융합되는 건데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여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이 5G 인프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내비게이터는 여러분이 내비 안 따라가도 되죠. 내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도로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안 따라가면 내비가 다시 바꾸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여러분의 차를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얘한테 목숨을 맡겨야 돼요. 근데 4G하고 5G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저기 멀리서 이제 제가 100km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차가 이제 나타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안 보여요. 부딪히죠. 자율주행차끼리. 그런데 4G는 쟤를 인식을 한 다음에 통신사로 들어가서 통신사가 이쪽 안테나로 쏴서 얘가 내 차한테 들어와서 내 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기까지 약 1.5m, 1.45m 정도의 얘가 100km로 가고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1.45m를 전진을 합니다. 그러나 5G에서는요, 약 20cm도 안 되게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5G에서는 일단 나의 목숨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지능화하고 스마트화하고 그게 5G 인프라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요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기술로서, 테크놀로지로서 디지털 트랜스폼 하는 요소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몇 가지 기술을 보고 한번 알아보시죠. 기술은 워낙 많으나 하여튼 요새 많이 쓰는 거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자, 기업 환경이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일본에 보시면 한국보다 클라우드 채택률이 일본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가시면은요,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애들을 많이 안 낳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20대 때 졸업하고 나오는 친구들은 일본에서 그 얘기 아직도 들으셨죠? 즉,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이 취준생들이 이렇게 티켓을 3,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을.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게 필요한 곳에 얘네들이 안 가죠. 왠지 아세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요, 주로 밤에 일을 해요. 왜냐하면 업무가 끝나야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걸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주말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라이브를 하려면은 휴일에 해야 돼요. 명절 때 이럴 때 해야 되죠. 그런데 일본 회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과정 중에 지금 벌써 하드웨어 수명주기에 다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했더니 기술이 달라졌어요. 하드웨어 기술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OS나 이런 것도 다 다른 기술로 벌써 나와버렸어요.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다, 지금 현재 전선실에 계신 분들은 다 50대인데, 그러면 야, 새로 애들 좀 뽑아.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 뽑는데 뭐 1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새로 바꿀 수 있겠어요? 기계는 죽어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클라우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은요? 지금은 괜찮죠?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일본 뒤를 따라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라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환경에 데이터의 양은 훨씬 증가하고 기업의 요구사항, IT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폭발하고 있어요. 운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개인도 점점 여러분 단말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그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통신망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개인의 환경도 내가 이 데이터를 꼭 핸드폰 안에 넣을 필요 없지. 사진 찍으면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죠. 이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클라우드는 뭐 데이터의 보안성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 예를 들면은요, 자가 운영, 이 트레디셔널 IT라고 적어진 게 뭐 복잡한 건 다 빼고, 이건 뭐냐면 제가 집에서 재료 다 혼자 사다가 자기가 이제 밥을 해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 IaaS,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로 파는 건 뭐냐면 제가 주방만 제가 이 사용권을 가는 겁니다. 주방만 제가 쓰고 나머지 다 갖고 가서 거기서 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스, 플랫폼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까지 거기에서 이 재료까지 거기서 받고 나머지는 나머지 요리는요, 집에서 백종원처럼 자기가 해 먹고 나머지는 다 공급받는 겁니다. 서비스로. 다달이. 뭐, 마켓컬리 이런 걸 쓰면은 그 재료도 다 받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가 아예 통째로 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 시켜 먹을래.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안에서 스팬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쓴다 안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빼고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빼고 요 밑에 온프렘은 자기가 직접 해먹는 거거든요. 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안 보이는 비용이 있고요. 클라우드는 훨씬 적습니다. 왜 이 왼쪽에 있느냐? 여러분 프로젝트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뭐 ERP라든지 뭐 CRM이나 모든 기업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고용을 합니다. SI 회사든 컨설팅 회사든 아니면 그거 해주는 전문 업체들을 고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이다 아니면 1년이다 그러면 예산이 그거밖에 없어. 사장님이 주신 돈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때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해놔야 돼. 왜냐? 내년부터는요. 여기에서 못한 거는 못해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을 미래에 있는 일들을 다 여러 번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걸 나가기 전에 못 나가게 하는 거 다 만듭니다. 그리고 못 쓰는 것들이 한 90% 정도 돼요. 그건 뭐죠? 다 낭비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서 냉장고 2개에 넣어놓고 있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결부가 되고 판단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만 보면은요. 예전에 이것도 2012년 벌써 8년 전 얘기예요. 타겟이라고 미국 가면은 월마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옷류나 이런 게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품을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여고생한테 임신 용품에 대한 쿠폰, 임신 용품이 묶인 쿠폰을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따졌어요. 저 매니저 나와 그래가지고 니네 미쳤냐 우리 딸 여고생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겟이 이 친구가 자기 타겟에 집 근처에 있는 타겟에서 많이 사는데 옷 같은 거 뭐 향료 이런 거 샴푸 이런 걸 많이 사는데 이 카드에 뭘 샀는지가 적혀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향 있는 로션에서 어느 순간 향 없는 로션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임신 몇 개월 정도 되면 로션 취향이 변해서 이렇게 향이 있는 게 좀 역겨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클루, 3-4가지 클루를 잡으면은요, 이 사람이 임신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폰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경쟁력의 핵심이 옛날에는요, 기술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기회입니다. 이 쿠폰을 줬다라는 게 대부분 맞아 뜯겠죠. 그러면 이 쿠폰을 받은 사람이 살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들을 사람에게 눈길을 받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그거를 데이터로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엑셀로 정리하면 알 수 있느냐? 그때 나오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넘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직접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전체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안에서 그거의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AI하고 뭐가 좋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인 거죠. 머신러닝은 AI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머신러닝 안에서도 딥러닝은 일부분이고 딥러닝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딥러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알파고고 옛날에는 알파고가 그동안에 있는 기보를 16만 개를 익혀가지고 다 가르쳐줘서 얘가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겼는데요. 요새 나오는 새로 나온 알파고는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그냥 룰만 아주 이렇게 뒤집어 싸면 먹는다, 물리면 안 된다, 요런 것만 가르쳐 줬을 때 얘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3시간 지나면은요. 초보자 정도 수준이 나오고 19시간이 되면 자기가 전략을 이해를 하고 47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프로 초보가 되고요. 70시간이 지나면은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경지로 넘어가 버린다. 여기는 놀라운 게 기존의 데이터 없이도 지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지 안에서 둘을 놓고 지가 막 이렇게 대국을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그런 형태로 변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데이터의 연결성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언제 어디서 발생되는 데이터라도 쏘아 올릴 수 있는 자유롭고 빠른 통신 5G 있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던 곳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미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데이터는 다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이 찍는 사진을 보면서 얘네들이 다 식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취향이 가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IoT라고 하는 거는 기계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기계마저도 능력을 부여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빅데이터로 쌓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딱 뭉쳐가지고 쓸만한 데이터 셋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머신러닝이 AI가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세트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 뛸 수 있는 환경을 누구나 가지는, 여러분이 그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요거 옛날에 요거 세트를 구비하려면요 수백억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누구나 다 금방 쓸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5G 쓰려고 여러분 핸드폰 가입만 하면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 혁신 기업의 그 혁신이 이제 되는 것들을 이론을 모두 알면서도 혁신 기업이 동력을 잃는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이엔드, 로우엔드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쭉 혁신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엔드, 진짜 비싼, 예를 들어서 애플의 제일 비싼 것보다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고민이 되죠. 그때쯤 되면은 수요가 이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파괴 혁신 제품이 딱 나와요. 뭐 샤오미가 딱 나오죠. 아니면 화웨이가 딱 나와가지고 이때 되면 새로운 혁신 제품이 나왔네라는 걸 인지를 하죠. 그러면은 바꿔 타고 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의 주요 원인이 전통적 재무 목표 달성에 몰두를 해가지고 파괴적인 혁신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그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보면 데이터가 모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포메이션이 되려면 분류를 하면 됩니다. 어떤 집에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 집은 그 애기용품을 많이 주문을 하네. 애기가 한 몇 명 되네? 한 두어 명 되네? 아직 어리네? 그런 다음에 인사이트, 애기가 똑같은 것만 계속 사네. 똑같은 걸 두 배로 사네. 딴 집보다. 이 집에 그 쌍둥이가 있나 보다. 쌍둥이용 유모차를 제안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변천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오프라인이 현실 세계가 있고 온라인 가상 세계가 있어요. 가상화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그 다음에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켜야 될 규정, 산업, 국가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산업별로 특화된, 내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클라우드 정말 많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필요한 게 산업별로 표준, 선도기업의 사례, 기술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 모든 회사들이 이거를 갈구하고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디지털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코어가 예전에는 ERP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묶는 맨 안에 있는 자재 마스터, 고객 마스터 이런 것부터 다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이 요새는 코어, 디지털 코어로 역할을 이제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측면하고 사람 측면하고 프로세스 측면에서요. 데이터 활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오늘 분석한 거를 다음 주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다른 어떤 아까 얘기한 어질리티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people,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나한테 오는 방식으로, 내가 일을 따라가는 게 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요.
프로세스도 기존 프로세서와는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게 되고 프로세스를 더 길게 정의를 하고 낭비를 없애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직접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방식, 클라우드에서 사서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죠. 여기가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드린 걸 종합 정리하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에 뭐 클라우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AI도 있었고, 5G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거를 이 모으는 빅데이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머신에 이제 이 데이터를 칩을 박는 뭐 데이터 머신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도 사실은 이런 것도 하나가 머신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 전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렸고 기업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기업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는 디지털 코어 새로운 형태의 ERP라고 되어 있는 ERP라는 용어를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자원 관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이 자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기 나와 있는 좀 시간이 길었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짧은 시간이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몇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질문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질문 받는 시스템에 이제 팔랑개비가 막 나와가지고, 원래 그 디지털은 좀 불편하고, 이 작동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가 비슷한 거 나오는데요. 네, DT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수반되는 비용 효과를 감안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언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는지 고민합니다. 또 안정된 다음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도입한 이유가 나올지 아니면 초반에 과감하게 도운 게 나올지 이제 조언을 부탁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디지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구조 굉장히 큰 ERP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짜게 쪼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게 할 수 있는 일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려면은 전산실 눈치 보고 거기에서 장비 사줘야 되고 소프트웨어 사줘야 되고 하드웨어 사줘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분 심지어는요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큰 회사도 각 연구실에서 새로운 걸 개발할 때는 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클라우드를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잠시 빌려다가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몇 가지가 이제 프루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상무님한테 아니면 사장님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개선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좀 합시다. 오히려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미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에서의 클라우드 대체 적용이 효율적이지.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내년 후년까지 아마 여러분 건지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일본은 벌써 못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견딥니다. 이게 언젠가 오는 쓰나미고요. 반드시 오는 쓰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셔야 될지는 그런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 같으면 더 빨리 고민을 하고 빨리 분석을 투자를 당장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분석을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우리한테 어떻게 쓰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먼저 잡으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대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런 거를 할 때 디자인 띵킹 워크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그냥 브레인스토밍보다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워크샵이거든요. 요새는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디자인 띵킹,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요, 다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 워크샵,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뭐 자료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거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좀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그거를 사내에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저는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아니면 다른 이 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를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